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엘리베이터에서 저만 보면 급히 내리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왔고, 은퇴한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소소하게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손주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제 인생이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맛도 없었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제 얼굴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그 진실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그러니까 정확히 10월 중순쯤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오후 4시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우니? 어디 다쳤니? 아이는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방에서 밴드와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30년 넘게 엄마 노릇하면서 익숙해진 손길이었죠. 어느 동에 사니?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10분쯤 아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곧 한 젊은 여자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엄마였죠. 준호야,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무릎을 다쳐서 제가 밴드 좀 붙여줬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 엄마는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저는 별일 아니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 참 힘들겠구나. 저 엄마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아동학대범이 산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맘카페를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처음엔 그게 저에 관한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도 계속 붙잡고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무릎에는 피가 나 있었고요.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너무 무섭고 화가 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인데 우리 아파트 주민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아이를 붙잡았고 무엇을 강요했단 말입니까? 분명 아이가 다쳐서 제가 도와준 건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댓글은 이미 6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헐, 무섭다. 우리 아이도 조심시켜야겠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대요. 신고하셨어요? CCTV 화면 캡처해서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경비실에도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맘카페에 해명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맘카페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제 나이로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해명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글은 아파트 단톡방으로 다시 동별 톡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계속해서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우리 아파트 107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아이가 악몽을 꿔요. 그 할머니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대요. 상처 사진 첨부합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나요? 모든 것이 왜곡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제가 발라준 밴드 아래에 작은 찰과상이 마치 심각한 학대의 증거처럼 둔갑했습니다. 제가 아이 옆에 앉아있던 10분이 납치 시도가 되었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경비 업무 중이었고 저는 혼자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곳에 앉아서 질문에 답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아이를 왜 붙잡고 계셨습니까? 붙잡은 게 아니라 다친 아이를 도와준 겁니다. 아이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봤을 때 이미 울고 있었어요. 무릎을 다쳐서요. 그럼 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금방 엄마가 오셨잖아요. 경찰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제가 아이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 아이가 무서워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다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는데 조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할머니래. 애들 조심시켜야겠어. 마트에 가면 레지 직원까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는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아이들 봐주시는 건 좀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학교 엄마들도 다 알고 있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들마저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남편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결국 남편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 말에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일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6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그건 내 본성이 아닌데. 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엄마가 계속해서 글을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점점 명백해지자 오히려 더욱 과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외출을 무서워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왜 이런 사람을 방치하나요? 심지어 저와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건까지 엮었습니다. 며칠 전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것도 이분 소행 아닐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맘카페 글과 아동학대 신고 모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래도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변호사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의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조금 깨더라도 이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날 근처에 있던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분이 아이를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진술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법정에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엄마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소송이 시작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앞에 섰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아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아이한테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다쳐서 우는 아이를 처음 본 게 제가 아니라는 건 CCTV로 확인됩니다. 재판장님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은 차분했고 아이에게 다정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재판장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원고 측에 묻겠습니다. 아이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실제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아이는 현재 괜찮습니다. 다만 당시에 무서워했다는 것이 피고인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넘어져서 다친 것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2차, 3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님이 아이 면담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이와 별도로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네, 제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아팠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니?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약 발라주셨어요. 무서웠니? 아니요. 할머니가 친절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같았어요. 법정에서 그 내용이 낭독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제야 재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처음 신고 당시 아이가 무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고 측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엄마는 제가 아이를 도와준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날 아이가 다친 것이 사실은 그 엄마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놀이터에 혼자 두고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아이의 부상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글들도 점점 과장되고 왜곡된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가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맘카페 및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사과문을 게재하라. 재판장님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준 사람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선한 행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함께 온 자식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과문이 게재되자 아파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분, 두 분씩 저에게 다가와 죄송하다고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거짓말을 한 거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사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제 결백은 증명되었으니까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손주들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엄마는 결국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본인 스스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을 테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몰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 결국 더 큰 불행을 만든 거야.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이긴다는 것. 둘째, 선한 행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이 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더 조심스럽게, 더 현명하게 도울 것입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끝까지 저를 믿어준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마트도 가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파트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깁니다. 그날처럼 다친 아이가 있다면 저는 또다시 도와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과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실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모임입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해드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비슷한 오해로 고통받고 계셨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겪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요즘은 손주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나이에 맞게 쉽게 풀어서 말이죠. 할머니가 말이야 착한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단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억해. 옳은 일은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렴. 큰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때 무서우셨어요? 응, 무서웠어.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이겼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올바른 어른이 되길,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나은 기회를 얻은 셈이죠. 여보, 세옹지 마라는 말이 있잖소. 나쁜 일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소. 남편의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가족은 더 가까워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서 실버 지킴이 모임의 기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그래도 받으셔야죠. 어르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인데요. 변호사님이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제 명예를 되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돈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요. 결국 변호사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버지킴이 모임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남편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서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소? 기사가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엄마들 중에서도 제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보고 반성했습니다. 저도 맘카페에서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공유하고 댓글 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참 예쁘더군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눈물의 밤들, 억울함에 치를 떨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구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다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꼭 기억하세요. 클릭 한 번,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세요. 선한 행동이 위축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끝까지 저를 믿어준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